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관리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관리사가 최고입니다. 변호사, 의사 다 쓸모없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3분의 1이 수임료도 못 가져가고 판산 뭐죠? 파산지경까지 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사도 역시 병원을 갖다가 개업한다고 해서 비싼 의료기기 갖다 놓고 파산지경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주택관리사 이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의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직 자격증으로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갖다 취득을 했을 때 어차피 어떤 직종을 갖다가 선택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다가 선택을 하든 욕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왕이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욕먹는 건 그래도 내 뜻을 갖다가 펼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밑에서 그냥 지시받으면서 욕먹는 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다가 우습게 보거나 의심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입주민 재산을 갖다 관리한다 이렇게 힘있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선택한 걸 갖다가 재미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은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진도를 향해서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교재 보세요. 253쪽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장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렇게 합니다.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 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1조부터 113조까지인데요. 이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 적어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내가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의사고 상대방한테 전달돼서 표시가 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표시가 되면 완성되자마자 효력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체통에 넣었을 때 효력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갔을 때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일단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련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이건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거죠. 사적 자치가 허용되니까 이 규정과 다른 특약을 붙이게 되면 그 특약은 전부 다 유효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것은 이거는 특약이 없거나 그 다음에요 또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민법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규정은 사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사법관계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관계만 적용이 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법관계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이 의사표시를 갖다가 완성을 시켰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법뿐만이 아니라 가족법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통치규정 그러면요 공통규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공통원칙으로서의 규정이기 때문에 재산관계, 가족관계 전부 다 적용이 된다. 자, 조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문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문 111조 이걸 다 잘 보시는데요. 교과서 보시면 자, 조문 보셔요. 자, 111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1항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그렇죠 하시고요.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있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사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도달시켰을 때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의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 친족이 받아도 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신원이 확실한 직장 동료가 대신 받아주는 것도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이 받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도달이 된 것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요, 다른 사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때 도달주의는요, 전부 다 불요식 행위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시켜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 있으니까 불요식 행위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이거는 대화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대화자. 그 다음에 격지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대화자는요, 스스로 대화를 갖다가 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의사표시를 바로 받으면 대화자가 되고요. 완성된 의사표시를 갖다가 바로 받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받으면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자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격지자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원칙은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대화자는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돼요. 대화자가 됐든 격지자가 됐든 전부 다 도달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 대화자하고 격지자의 구별은요, 시간상 구별이 되는 것이지 거리상 구별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서울에 있는 도매상 을하고 통화를 갖다가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대화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임차인이 그 위층에 있는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이때는 내용 증명이 시차를 두고 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격지자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의사표시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면 대화자, 그 다음에요, 바로 받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받으면 이때는 격지자라는 말을 쓰고, 대화자가 됐든 격지자가 됐든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전부 다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보통 일반 우편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도달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우편물로 갔을 때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빼갈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일반 우편물은 반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달로 추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했을 때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편법상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으로 발신을 했고 되돌아오지 않아서 반송이 없다고 한다면 반송이 없으면 도달한 것으로서 추정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가 했을 때는요, 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했다가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111조이랑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우체통에 넣었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입법주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편을 갖다 이제 편지를 갖다가 썼을 때 갖다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누구 원래 이렇게 편지가 완성이 되면 그 즉시 효력을 갖다가 발생하는 것은 표백주의라고 하고, 우표를 갖다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뜯어서 확인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을 요지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올림했을 때 효력을 갖다가 발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체통에 넣어서 발송을 했을 때 효력을 갖다가 발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객관적 상태에 들어갔을 때 효력을 갖다 발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뜯어봤을 때죠. 자, 그래서 요 올림 요거는요, 우리가 의사표시가 명백히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표백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의사표시가 명백히 완성이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 우체통에 넣자마자 효력을 갖다 인정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요거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도달주의 이렇게 하고요. 내용물 뜯어본 거 요지주의,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324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도표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있을 때 우체통에 놓고 도달시킬 수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주의, 도달주의를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체통에 넣을 수도 있고 도달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지주의는 쓰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갖다가 뜯어봤을 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뜯어봤네 다시 붙여버리는 이상한 인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요지주의는 요거는 입증 곤란하기 때문에 안 써먹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갖다 써먹는데요.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우체통에 넣을 수도 없고 요걸 갖다가 도달도 못 시키겠죠. 따라서 표백주의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그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발신도 못하고 도달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가 있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유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설립행위로서 합동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합동행위. 이러한 것들은요, 그 방식만 갖추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을 따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요식행위죠. 그 다음에 우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줍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요, 발신주의를 갖다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효력을 갖다가 신속하게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은요,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상법은 거래의 신속이기 때문에 상법은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이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갖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교과서 255쪽에 보면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갖다가 채택하는 규정은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체통에 넣자마자 효력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자, 그래서 민법 1118개 조문 가운데서 6가지입니다. 6가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니까 암기만 하면 되겠죠? 자,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최승연이라고 하는 분이 총을 맞으면, 총격을 당하면 요거는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승연 총격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최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에 대한 확답입니다. 최고에 대한 확답. 그래서 최고에 대한 확답 요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거냐? 자, 그래서 확답 2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요걸 갖다가 발신주의 그러는 거예요. 최고는 독촉이죠. 빨리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독촉입니다. 최고는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고요. 확답이라고 하는 거,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을 갖다가 우리는 우체통에 넣자마자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를 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대답을 기다리는 최고한 사람은요,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빨리 오기를 딱 기다리는 거니까 최고를 한 사람이 그 확답을 갖다가 받았을 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최고를 받는 사람이 확답을 했을 때, 확답을 해서 우체통에 넣었을 때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확답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모든 확답이 아니고 2가지 확답입니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무권대리의 행위를 했다가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네가 대리권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경우 그 확답은 바로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했을 때 그 확답 촉구에 대한 거, 그 촉구에 대한 확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 여부의 확답 최고, 제3자를 위한 계획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의 확답 최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도달주의가 되고요. 모든 확답이 아니고 최고에 대한 확답 딱 2개만. 그래서 무권대리하고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만 발신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승낙이죠. 자, 이 승낙인데요. 이 승낙은요. 채무 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를 인수시켰으니까 나한테 받지 말고 그 사람한테 그 권리를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채무 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입니다. 그래서 여기 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승낙은요, 채무 인수에 대한 것이지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 꼭 기억을 하시고 채권 양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채무 인수니까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리자이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 대신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내 대신 갚아드릴게요 라고 승낙을 해서 채무를 떠넘긴 거죠. 따라서 채무 인수는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요. 얘가 대신 갚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이 사실을 갖다가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가르쳐주게 되면 갑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무 인수한 병한테 받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이 빨리 와야지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때 채무 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발신주의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통지입니다.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통지. 이 지연통지는요. 우체통에 넣어서 발신만 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5월 20일 오후 2시까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5월 20일 2시까지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질 않습니다. 이랬을 땐 야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게. 이 연착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착이 있는 것이지 그 지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돼버립니다. 따라서 요 지연 통지는 발신주의. 그 다음에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자 그래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말하는 거. 이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임의 규정이니까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 규정을 써먹습니다. 우리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소집 통지 3주 전에 서면으로 도달시켜야 된다 그러면 서면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요, 이때 민법은요,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발신만 해주면 되는 거야.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격지자는요, 완성된 의사표시를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받는다 그랬죠. 따라서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인데요. 격지자 간의 모든 의사표시가 아니고 격지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요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승낙만, 요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요것만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발신주의. 누군가가요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청약에 대해서 나도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둘 다 계약을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니까 우체통에 승낙을 했다가 발신을 하자마자 효력이 있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승현 총격 이렇게 6가지를 갖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발신주의, 확답 2개죠. 무권대리하고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통지, 사원총회 소집통지, 격지자가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이 승낙의 의사표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 발신주의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도달주의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를 발신주의로 바꾸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는 도달주의를 갖다 원칙으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달주의를 갖다 적용하다 보니까 이때 도달주의에 대한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255쪽에 보시면 도달주의의 효과. 자, 그래서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동그라미 놓으시고 청약을 했습니다. 4억 원에 팔게라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요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청약서를 딱 보내게 되면 도달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4억 원에 팔게요 라고 청약서를 갖다가 보냈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억 원에 살게 라고 이렇게 5억 원 드릴게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억 원에 팔게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 빨리 뛰어가서 붙들어 와야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철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도달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발신된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철회가 동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요. 도달이 돼버리면 그때는요. 그 내용을 갖다가 뜯어서 유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달이 돼버리면 이때 상대방은요. 그 청약에 대해서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을 갖다가 내놓을 수도 있고 대출을 갖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버리면 그때는 철회하지 못한다.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도달주에서 연착과 불착이 있었을 때 연착은 늦게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착은 아예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연착과 불착이 있게 되면 이때 불이익 손해는요. 도달시켜야 되는 사람이 도달을 못 시켰으니까 표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연착과 불착은요. 도달주의가 적용이 됐을 때에는 표의자가 도달시킬 의무가 있으니까 연착과 불착에 불이익이 있게 되면 요 불이익은 표의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자, 근데요. 발신주의가 됐을 때는 이건 또 다르죠. 발신주의에서는요. 연착과 불착 불이익은 이거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이익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다. 왜?
발신주의에서는 우체통에다가 넣어서 보내기만 하면 할 일 다 한 거니까요. 그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도달주의에 있어서 연착과 불착은 표의자가 부담을 하지만 이때 발신주의로 바뀌었을 때에는 그때는 우체통에 넣으면 할 일 다 한 거니까 이때 연착과 불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의사표시를 했다가 발신하고 나서 표의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해서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후간에 팔겠습니다. 청약을 하고 나서 요걸 떠나 보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서 사망이 됐거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성년 의견 개시라든가 한정 의견 개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즉 의사표시를 떠나보내고 나서 발신하고 나서 표의자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발신은 의사표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절대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왜? 제대로 된 상태에서 보낸 거니까 유효가 확정이 된 것이지 그 유효가 확정된 게 다시 무효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갖다가 발신하고 나서 사망이 있었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로서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발신된 의사표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는 상속인이 처리할 수가 있고요. 행위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발신을 하고 나서 사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는 의사표시를 전부 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럼 이때 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도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도달을 주장한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하게 되면 표의자 갑이 입증하는 거고요. 상대방 을이 도달을 했다가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 을이 입증하는 겁니다. 갑이 네가 받았잖아. 그러면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네가 보냈잖아. 그러면 을이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달에 대한 책임은요.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언제나 표의자이다. 언제나 상대방이다. 이렇게 고정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갑이 주장하면 갑이 입증하는 것이고 을이 주장하면 을이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256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분명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 표시를 했다가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달시켜야 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산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이때는 그 사람이 도달시키고 싶어도 도달을 못 시키죠. 이때는 국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도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개적 표시에 의해서 도달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시송달은요. 이거는 민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죠.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요건. 그 다음에요. 이 공시송달의 절차는 요거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우리가 줄여서 민소법에는요. 그 절차를 갖다가 실현해 주는 거니까 공시송달의 절차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절차. 따라서 공시송달에 관해서는 민법에만 규정이 있고 민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민법에는 요건을 갖다가 규정을 해놨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를 갖다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때 민법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다가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5년도에도 요걸 갖다가 문제를 줬는데요. 공시송달을 갖다가 위해서는요. 표의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선의이고 무과실. 그래서 두 개의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것, 어디 사는지도 모를 것. 모르니까 선의죠. 모르는데 잘못까지 없어야 돼요. 따라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공시송달 절차를 갖다 갖춰야 되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딱 받지 않고 멋대로 일간신문에다가 게재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공시송달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일간신문에다가 게재하는 거고요. 돈이 없을 때는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때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 날짜로부터 2주가 경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2주 경과 후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257쪽에 보시면 자, 2번입니다. 공시송달의 의사표시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게 되면 도달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왜? 공개적 표시가 있다라고 법이 인정을 하는 거니까 2주 경과 후죠. 근데요, 이 2주라고 하는 것은요, 단축은 시킬 수가 없어요. 2주 경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은 사람한테 반복을 하게 되면 두 번째부터는 2주가 아니고요. 이길서부터 바로 2회부터는 이길 영시서부터 도달의 효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국외에서 했을 때는 2주가 아니고 2개월입니다. 2개월. 자, 그 다음에요. 의사표시를 갖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때 의사표시는요. 누가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의사표시를 갖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받는 것이지 의사표시를 갖다가 단독으로 못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령 능력. 이 수령 능력은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능력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행위 능력자가 수령 능력자입니다. 수령 능력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는 결국 수령 능력이 없는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수령 무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에 세 가지가 있죠. 누가 있어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로서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요 세 놈만 제한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요때는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갖다가 도달을 시켰는데 병이라고 하는 13살짜리 미성년자한테 했다. 그럼 이때는요. 표의자는 네가 받았잖아 라고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네가 받았잖아 라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저씨가 보냈잖아요 라고 이렇게 제한 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죠. 따라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제한 능력자인 수령 무능력자는 오히려 도달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떠드는 건 상관이 없지만 표의자가 떠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기울여 놓으시고 얘가 도달을 갖다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도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도달이 된 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도달을 안 때로부터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쭉 나와 있죠. 이 문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보시고요. 자, 쭉 넘어가시게 되면 자,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270쪽 교재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요. 자, 파트 7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는요. 민법 총칙만 출제가 됐을 땐 6문제에서 8문제까지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24문제가 됐으니까 조금 분량은 줄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비진입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 착오사기 강박, 비통착사는요. 판례도 많고 가불병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기에.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는 요거는 분량은 많지만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요. 비통착사보다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의 대리예요. 자, 법률행위의 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리가 뭐냐 이거죠. 대리는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니까 권리가 아니죠. 권리가 아니고 뭐예요?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다가 우리는 권리라고 하지 않고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격 권한이죠. 그러면 뭘 대신하느냐?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자격을 대리라고 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토지를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도 모르니까 당신이 대신 좀 팔아주세요 라고 권한을 주게 되면 그 권한을 받은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매매하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고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이 대신 무엇을 해준다?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닌 건 대리를 못 한다는 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걸 고르면 아닌 걸 고르면 그러면 일단은요 의사표시가 있는 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행위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 못합니다. 혼인을 대신해 줄게, 양자를 대신해 줄게, 유언을 대신해 줄게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데 주로 재산행위가 대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리에 있어서는요, 대리 일반론이 중요한데요. 대리 일반론에는 대리의 개념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상 대리. 민법상 대리는요, 직접 대리를 말하는 것이지, 직접 대리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간접 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 대리는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보기 중 민법상 대리가 아닌 걸 고르면 간접 대리 이걸 골라야 돼요. 간접 대리는 민법에서 쓰는 게 아니고 상법에서 쓰는 거예요. 상법에서. 자, 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라고 하는 요 타인을 대신해서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그 타인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아서 직접 그 타인이 모든 걸 가져가게 하는 제도를 민법상 대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타인이 존재하는데요. 요 타인은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는 얘기죠. 요때의 타인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본인 이렇게 부릅니다. 본인. 그 다음에 대신해주는 요 사람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자격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요걸 우리가 대리인 이렇게 부르죠. 대리인.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갑. 따라서 행위자 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갑의 이름을 드러내세요라고 해서 우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이 말을 쓰죠. 현명주의.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민법상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 우리는 상대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이 병을 따 우리가 상대방 이렇게 부르고요. 갑과 을 아닌 제3자.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가 우리가 대리에 있어서의 제3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3자는 직접 상대방 병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지 병과 또다시 계약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리에 있어서의 상대방이 아니에요. 얘가 또다시 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정은요. 병과 법률행위 저지른 사람이지 을 대리인하고 저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대리에서의 상대방은 제3자 병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요. 타인으로부터 권한을 갖다가 부여받은 자 대리인이 그 타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갖다가 하거나 받아서 그 타인이 직접 모든 걸 가져가는 거야.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이득이 됐든 손해가 됐든 해제가 됐든 취소가 됐든 유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전부 다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지 대리인이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직접 대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대리인이 이렇게 하는 의사표시 요걸 갖다 우리는 능동대리라는 말을 쓰고요. 상대방 병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 있죠. 받는 거니까 이건 수동대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동대리. 자, 그래서 이 대리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리의 특징은 뭐냐? 의사표시자하고 권리를 가져가는 자가 분리가 되죠. 대리의 특징은요. 대리의 특징은 의사표시는 을이 하지만 권리는 갑이 가져가죠. 따라서 의사표시자하고 권리를 가져가는 권리귀속자하고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의사표시자하고 권리귀속자가 분리가 된다는 점이 바로 대리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때 대리는 양면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대리는 어떻게 돼요? 삼면 관계가 존재하죠. 세 가지 등장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을병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니까 대리는 양면 관계가 아니고 삼면 관계가 존재합니다. 삼면 관계. 그래서 본인 갑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의사표시를 주거니 받거니 받아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관계죠. 그래서 요 1번 관계가 있고 2번 관계가 있고 3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 1번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대리권 관계 이렇게 불러요.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은요.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 주는 관계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을로부터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신해 주는 관계가 있죠. 대신해 주는 관계니까 대리 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 행위의 당사자는 을과 병입니다.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서 대리행위 당사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거죠. 대리행위는 을과 병입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되는 것이지 본인 값과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하고 이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했다가 대신해주는 대리행위 당사자는 을과 병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당사자는 을과 병이다. 그 다음에요. 이때 발생된 것은요. 본인 값이 전부 다 가져가죠. 이걸 갖다가 대리효과 그래요. 대리효과. 자,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는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요걸 갖다가 처음 공부하실 때 공부하기가 힘드니까요.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상대방. 요거 암기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랬을 때는요. 무조건 삼각형 그려놓는 거예요. 삼각형. 삼각형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1번이 대리권, 2번이 대리행위, 3번이 대리효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271쪽에 보시면 대리제도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제도의 기능. 둘 다 계약해가지고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등장 주체를 갑을병 세 가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더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걸 우리가 왜 인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대리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인데요. 사회적 기능은 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2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자기의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것밖에 못하지만 나는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처리하고 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자기가 뽑아서 보내게 되면요 자기의 활동 영역을 많이 넓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이 하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가 너무 좁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자기가 뽑아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 내 활동 부분을 갖다가 훨씬 더 넓혀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넓혀간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 자치의 확장 기능이 있죠. 확장 기능 넓히는 거. 이 확장 기능은요.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했을 때 넓히는 거니까 요거는 임의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요. 내가 대리인을 뽑는 거예요. 내가 대리인을 갖다가 뽑는 거. 그래서 본인 값이 직접 뽑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임의 대리라고 하고요. 본인이 상태가 안 좋아서 국가 또는 법원이 뽑아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법정 대리라는 말을 써요. 2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예외적 기능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사적 자치를 갖다가 채울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국가가 채워주는 보충 기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충.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갖다 제공해 주는데요. 날 때부터 의사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일정한 능력을 못 받은 불쌍한 사람들은요. 국가가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보충 기능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법정 대리에서 그 기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줄 지문이니까 1차적 기능에 있어서는 보충이고 보충은 법정 대리에서 나타난다. 1차적 기능은 보충이 아니고 확장이죠. 연결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2쪽에 보시면은요, 대리의 본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리의 본질은요,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 자, 이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자유롭게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 대리권 주었어요. 대리권 줘가지고, 내가 이 토지를 갖다가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모르고 또 그 부동산 매매에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매매를 갖다가 진행해 본 적도 없고 따라서 전문가인 당신이 나를 갖다가 대신해서 매매해 주세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갖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는요. 을이 쓴 거죠. 따라서 민법에 있어서 이 대리는요. 의사표시를 했다가 누가 했느냐?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따라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요거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았어요. 내가 팔게 그러면 상대방도 대리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대금도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때의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도 대리인이 전부 다 결정을 하죠. 따라서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저질렀으니까 우리 민법은요. 116조 1항에다가요.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가요. 흠결, 비통, 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자, 사기, 강박이 있거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로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16조 2항에서는요. 대리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했을 때 본인의 지시를 갖다가 받았을 때는 요때는요. 대리인으로서 결정한 게 아니고 본인이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한 사자에 불과한 거니까 요때는 본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리의 본질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누가 했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대리인 행위설 3번만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민법의 태도.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요. 4번에 보시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나옵니다. 이건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